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로인에서 어드민 팀으로 현재 백엔드 프론트를 맡고 있는 노경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설로인에서 코르틴을 써보면서 인스턴스 비용을 좀 많이 절약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코르틴에 대한 효율성이나 코르틴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알고 쓰자라는 개념으로 오늘 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코르틴은 보통 다들 이제 코틀린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르틴은 절대 이제 코틀린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C샵에도 존재하고, 현재 자바에서는 되게 비슷한 버추얼 스레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바 개발자도 그렇고 코틀린 개발자, 뭐 C샵 개발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발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예제가 코틀린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코틀린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동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코르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기존 반응형 웹서버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르틴의 등장, 그 다음에 코르틴의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코르틴에서의 예외 핸들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르틴의 스코프,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번외편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먼저 기존 반응형 웹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존의 이제 반응형 웹 서비스에서는 이제 웹플럭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프링의 웹플럭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코르틴에 등장하기 이전에 웹플럭스를 사용해서 뭔가 프로시트를 하면은 가독성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존재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콜백 캐리라는 현상인데요. 콜백 캐리라는 거는 혹시 아도겐 함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옛날 게임 중에서 아도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과 되게 유사한 형태의 이제 함수 구조가 나온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무한 콜백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이제 함수들이 나오는 걸 콜백 캐리라 그러는데, 이 콜백 캘은 비동기에서 콜백 함수를 중잡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비즈니스 로직이 연속적으로 처리될 때 이제 콜백 함수를 중잡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백마다 에러 핸들링도 해줘야 되는데, 이때마다 계속해서 코드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코드를 실제로 보면 어떤지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현재 주문을 생성하는 로직이고, 현재 회원 아이디로부터 받아와가지고 계속 구독 형태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완료하는, 주문 생성하는 로직입니다. 지금 간단한 주문 로직만 만들어도 현재 매우 복잡한 형태의 콜백 함수 형태를 띄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어떤 걸 제시했느냐? 코르틴이라는 거를 등장시켰습니다. 코르틴이 등장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일단 코르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코르틴이 무엇이냐면은 동시성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거론되는 기술 중 하나인데, 코르틴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코르틴을 사용하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할 수 있는지는 차차 알아가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쉽게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코르틴은 기존 서브루틴과는 다르게 루틴에서 빠져나오는 탈출구 여러 곳이 존재해요. 밑에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기존의 서브루틴 같은 경우에는 루틴에 어떤 이제 콜이 불러지면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로직을 실행하고 루틴에 빠져나옵니다. 중간에 루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백 함수가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해당 발행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중간에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루틴에서는 굉장히 그런 콜백헬 같은 함수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루틴에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 어떤 IO나 또는 복잡한 작업을 만나면은 그때 잠깐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루틴에 진입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복잡한 거나 오래 걸리는 작업을 만나면은 또 한 번 탈출을 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콜백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백 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Q&A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루틴에서 들어오고 탈출하는 탈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콜백 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르티는 이에 대한 장점만 있느냐? 이제 제가 사용했던 코르틴의 장점 중 하나인 이제 라이트 웨이트 코르틴이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루틴은 스레드가 아닙니다. 루틴은 이제 요 함수 있죠? 요 함수가 시작되고 요 끝나는 지점, 이게 하나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그럼 맨 처음에 회사에서 코르틴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코르틴을 썼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코르틴을 사용을 했을 때요. 기존에 이제 이스트를 라지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이스트를 라지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코르틴을 씀으로써 스물까지 줄였습니다. 스물까지 줄였고 이거는 이제 비용을 따졌을 때 라지 같은 경우 이제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배, 거의 5배 정도 가까이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라이트웨이트 코르틴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라이트웨이트 코르틴은 이제 경량 코르틴, 경량 스레드라고도 불리고요. 이 코르틴은 스레드 위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가벼운 스레드 개념인데 이 스레드의 메모리 공간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코르틴은 JVM 힙 공간에서 생성이 되고 이때 오브젝트로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힙 공간은 스레드가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이어가지고 코르틴이 스레드에 할당되더라도 별다른 작업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없이 다른 스레드가 해당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더 나아가서 처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매우 간결하게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이제 객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모리도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코르틴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코르틴에 대한 등장 배경을 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코르틴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코르틴 기본 문법은 일단 코르틴 먼저 스타트부터 보면요. 코르틴은 럼블래킹 또는 럼블라킹 함수 또는 이제 서스펜드 펑션을 선언해 줌으로써 이제 코르틴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스펜드는 코르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럼블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르틴이 모두 다 실행이 돼가지고 완료가 될 때까지 스레드를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이 때문에 럼블라킹은 보통 테스트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 운영 코드에서는 서스펜드 펑션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서스펜드 펑션은 또한 이제 다른 서스펜드 펑션에 의해서만 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에서 상속을 받더라도 서스펜드 펑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또한 컴플레트 퓨처의 서플라이 어싱크라는 메서드나 그 다음에 뭐 이외 비동기 메서드도 이제 메서드들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스펜드 펑션에서 다양한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서스펜드 펑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틴의 그리고 이스큐션 실행은 어떻게 하냐? 코르틴에서 런치나 이제 어싱크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코르틴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또 이때 두 함수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코르틴의 기본 문법을 이제 봤을 때 런치하고 아까 어싱크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런치 함수는 코르틴을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하지 않고 잡을 반환합니다. 잡이라는 객체를 반환하는데 이 잡이라는 객체는 코르틴을 취소하거나 에러 핸들링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때 런치는 별다른 에러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은 부모 코르틴에 의해 전파가 되고 다른 코르틴들도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자식 코르틴 모두가 종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어싱크라는 함수는요, 결과를 반환할 때 사용이 되고요. 데퍼러드라는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이때 이 데퍼러드 객체는 어웨이트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를 반환하고 어웨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주지 않으면은 결과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웨이트로 결과를 받아오고 처리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를 리턴 받지 못하고 이후에 그냥 함수가 종료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싱크 함수 같은 경우 어웨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예외 또한 출력되지 않아요. 예외가 발생하기 전에 함수가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웨이트로서 이제 먼저 출력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을 받아서 에러 핸들링이나 추가적인 작업 처리들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 핸들링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런치와 어싱크의 어떤 에러 핸들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런치 같은 경우는 코르틴 컨텍스트나 분모 코르틴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고요. 트라이캐치 블록으로는 이 런치라는 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모 코르틴과 코르틴 자식 코르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잠시 이 코드를 보실게요.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런 블러킹으로 이제 호출된 요 전체 스코프가 분모 코르틴이에요. 요 블럭 전체가 분모 코르틴으로 현재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밑에 런치라고 있어요. 런치라고 해서 이제 실행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이제 자식 코르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요, 여기다가 뭐 다른 잡들을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더라도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요 잡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 코르틴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식 코르틴 모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아까 이제 부모 코르틴과 예외 그 자식 코르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부모 코르틴 안에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 트라이캐치 블록으로는 런치는 예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싱크 어웨이트는 좀 달라요. 어싱크 함수는 어웨이트가 호출되는 시점에 예외 핸들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트라이캐치 블록으로도 예외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에러 핸들링 얘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르틴은 에러 핸들링이 필요한 상황이 여러 존재해요. 비동기 지원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IO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 1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리절트 2가 저는 예를 들어서 예외가 발생하길 원해요. 하지만 예외 2에서 좀 더 IO를 일찍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예외가 먼저 발생을 해버려가지고 좀 더 오래 걸리는 리절트 1에서는 제가 원하는 값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동작이 좀 이상하게 동작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전파되지 않게 또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에러 핸들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코르틴에서는 예외 핸들링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또한 이제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비동기가 그렇지만은 비동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디버깅도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나더라도 그 예외가 전파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런 문제를 캐치하기 위해서도 에러 핸들링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외 핸들링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네, 여기다 제가 밑에다 추가적으로 설명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르틴에서는 어떤 걸 제시하고 있냐, 이제 코르틴 엑셉션 핸들러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코르틴 엑셉션 핸들러라는 걸 제공을 해가지고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 일단 코르틴 엑셉션 핸들러는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슈퍼바이저 잡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가지고 해당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스코프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코르틴을 생성해도 이제 예외를 전염되지 않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코드처럼 슈퍼바이저 잡과 그 다음에 디스패처 디폴트라는 디스패처스를 새로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걸로 코르틴 스코프를 새로 생성을 해주면은 스코프.런치를 했을 때 예외가 다른 코르틴 스코프로 전파되지 않아요. 네, 여기서 계속 코르틴 스코프하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새로 등장한 디스패처스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르틴 스코프 먼저 알아볼게요. 속도도 빠르겠죠? 이라고 했는데 가독성이 좋아지는 코드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비동기 환경에서 사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그쵸, 속도가 빨라지죠. 적은 자원으로도 이제 많은 코르틴을 생성해서 잡을 동시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자원을 계속해서 뭔가 틈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동기로 동작하는 코드일 경우에는 특정 IO를 만나면은 그 IO가 반환될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하지만 코르틴에서는 그 IO를 기다리는 동안 그 코르틴이 블락이 돼가지고 그 결과를 반환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와서 받아가지고 다시 처리해요. 이때
뭐 그 코르틴이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코르틴이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르틴 스코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코르틴 스코프는 이제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개념인데 코르틴의 실행을 구조화하고 코르틴이 실행되는 컨텍스트를 제공하여 가지고 코르틴의 수명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했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또한 구조화된 동시성은 코르틴 생명주기를 해당 코르틴을 시작한 스코프 생명주기에 연결시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run blocking이라는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여기서부터 코르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메인 코르틴을 위한 스코프라고 하고요. 메인 코르틴에 의한 이제 스코프가 생성이 되면은 그 안에 런치라는 펑션을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코르틴을 시작을 하고요. 1초 동안 비동기로 대기하고 그동안 메인 코르틴이 시작이 되면서 헬로우라는 걸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월드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메인 코르틴 스코프 끝이 이제 요 마지막 블럭에서 끝이 맺어지고 이 시점에서 스코프 내의 모든 코르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이게 이제 런 블락킹으로 이제 선언을 했을 때 동작 방식인데요. 스코프는 여기서 요 안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고요. 런치 또한 이 코르틴 스코프의 익스텐션 펑션으로서 익스텐션 펑션이라기보다는 확장함수라는 개념인데 서스펜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런치라는 펑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코르틴 스코프가 이제 정해준 스코프 내에서만 쓰게끔 제한을 시켜가지고 코르틴은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만 실행이 되고 이거를 관리를 자동적으로 코르틴이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코르틴의 이제 수명 관리를 저희가 딱 눈으로 보이게끔 관리를 해가지고 더 쉽게 수명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컨텍스트를 개발자가 직접 제어를 하면서 그 컨텍스트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작업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패처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르틴 디스패처스가 마침 나왔어요. 보통 아까 스코프를 지정해 줬을 때 보면은 여기는 선언이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디스패처스 디폴트라는 걸 선언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코르틴 디스패처스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존재해요. 뭐 IO 바운드 작업이 존재할 수도 있고 CPU 바운드 작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IO를 처리하는 코르틴이 CPU 바운드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연산 작업을 이어나가고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르틴은 때에 따라 다른 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게 스코프를 나누는데 각각의 스코프는 스레드 풀을 여기서 제가 스코프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디스패처입니다. 디스패처는 스레드 풀을 보유하고요. 그 각각의 디스패처는 각각 연산에 최적화된 스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산을 처리해요. 네,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백엔드 서버 사이드에서는 디스패처 IO, 디스패처 디폴트, 그 다음에 이 2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디스패처스 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르틴이 실행되는 스레드에 따라서 디스패처가 변경되는 디스패처스 언컨펌드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패처스 IO는 뭘 하는 녀석이냐? IO 작업에 최적화된 스레드를 보유하여 IO 바운드 작업에 사용이 되고요. 디스패처스 디폴트는 CPU 연산에 최적화된 스레드를 보유해가지고 CPU 바운드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를 이용하여 UI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인 디스패처를 이용해가지고 메인 스레드를 UI 작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에서는 디스패처스 메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패처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코르틴은 비동기를 쓰기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량 스레드로 이제 동작하면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높은 동시성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개념이 마치 코틀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코르틴은 역사가 되게 깊은 기술이고요. C# 자바스크립트에도 존재하던 기술이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이 되었고 UI를 그리는 작업과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동작을 동시 처리하지 않으면 UI 렌더링 성능이 매우 안 나오기 때문에 UI를 따로 그리면서 IO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미 코르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신기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백엔드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좀 많이 사용화가 되면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코딩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마 제가 좀 많이 맥락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네, 최대한 그런 문제는 QA로서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량 스레드는요, 말 그대로 가벼운 스레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워가지고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뭐 이런 어떤 특정 비용 자체가 되게 싸다, 비용이 싼 스레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도 이제 버추얼 스레드가 그런 경량 스레드 개념인데, 이 스레드 위에서 이제 특별한 객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되게 가볍게 동작하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해요. 백엔드에서 코르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니까 백엔드에선 어떨 때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해 온 줄 알았는데 준비를 안 해왔네요. 제가 옛날에 했던 블로그에서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코르틴으로 짜여진 이제 간단한, 아까 이제 되게 복잡했던 콜백 함수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코르틴으로 그대로 옮겨온 코드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await single이나 await last라는 뭐 다양한 함수들이 붙는데, 그것들까지 붙어버리면은 좀 더 이제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동기랑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코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용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커틀린을 접목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코틀린을 접목한다기보다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코르틴을 접목을 했을 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루틴, 그러니까는 요 블럭 안에서, 요 함수 블럭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원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 블럭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스레드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비동기다 보니까는 얘가 작업하다가 그냥 아예 메인 스레드를 종료시켜버리고 다른 작업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콜백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붙여 넣기를 해가지고 어떤 걸 받아왔을 때 그걸 구독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또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또 구독을 해가지고 또 처리해주는 이런 콜백 해를 경험을 했었는데,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서브루틴과 다르게 여기서 find by all nul을 만나는 순간 IO는 다른 스레드, 그러니까는 다른 백그라운드 스레드 또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맡겨버리고 다른 작업을 하러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요 바이어라는 객체가 이제 반환이 되면은 그때 다시 와가지고 바이어를 받아온 거를 토대로 그 이후 작업을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콜백을 해주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른 작업을 하고 와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도 계속 다른 데서 작업을 하다가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콜백 없이 간결한 코드를 짤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이 가능한 이유는요, 크리도더 작업만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코르틴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이어라는 IO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함수, 다른 펑션으로 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동시성도 챙길 수 있는, 순서가 보장이 되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await라는 걸 만나게 되면은 아마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아실 거예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 await라는 키워드 쓰실 텐데 머신급 펑션에서 순서가 보장이 안 되나요? 네,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await에서 await를 만나면은, 네, 맞아요. 루카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받아왔을 때 그걸 이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 받아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오는 동안 그 밑에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다 돌아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보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비동기로 기능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천천히 밑에서부터 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비동기로 기능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 저는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트웨이는 정말 많은 트래픽을 받아서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트래픽 높은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서비스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앞에 게이트웨이가 있으면은 그 게이트웨이는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이제 전처리 후에 전부 다 그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라우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요청을 처리받는 게 게이트웨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비동기로 해서 요청을 빠르게 받아가지고 블락 없이
빠르게 라우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비동기로 구현을 하면은 매우 효율적이죠. 트래픽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동시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버추얼 스레드와 코르틴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버추얼 스레드는 하고 코르틴은 언어에 따라서 그냥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코르틴을 쓰고 있다, 코틀린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코르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버추얼 스레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굳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버추얼 스레드만으로도 충분히 트래픽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만약 판단이 되면요, 코틀린으로 버추얼 스레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바이어와 상품을 동시성으로 동작하고 주문 상품과 저장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니요, 바이어와 상품은 동시성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바이어를 받아오기 전까지 그 프로덕트도 받아오지 않습니다. 바이어를 받아오는 동안 그 해당 코르티는 잠깐 다른 작업을, 아예 다른 펑션으로 가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거거든요. 네, 보면은 태스크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스크 1은 코르틴 하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르틴 하나가 이제 4까지 4개가 생겼는데, 이때 이 태스크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루카님은 좀 따로 이따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코르틴 내부 동작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라서. 네, 이거까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코르틴의 이걸 키워드를 아예 알려드릴게요.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코르틴에는 얘가 그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은 그 뒤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몇 번째 작업까지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메모리에 이 코르틴의 객체가 각각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각각 이제 스레드 A, B, C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레드에게 가가지고 그 작업을 맡기고요. 그 스레드는 이제 그 코르틴이랑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코르틴의 객체에 몇 번째부터 실행을 했었는지 그걸 기록을 갖고 다시 그 밑에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태스크가 PC에 담기는 게 아니라 흰 메모리에 담깁니다. JVM의 흰 메모리에 담겨요. 혹시 여러분들 동시성이나 병렬성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사실 코르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시성과 병렬성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IO 작업과 IO 바운드 작업과 CPU 바운드 작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일단 CPU 바운드 작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코딩 테스트 보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작업이 많아가지고 저희 계속 시간초가 뜨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도 입출력 작업이라는 게 있긴 한데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도 없이 그냥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로 받아오면 그 메서드 받아온 걸로 작업을 했는데 1초가 넘어가지고 종료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너무 고통을 받죠. 그게 바로 CPU 바운드 작업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엇이냐, CPU로 해서 뭔가 IO나 이런 작업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작업을 보통 CPU 바운드 작업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계속해서 바이너리로 변환해 준 다음에 밖으로 쏴줘야 되거든요. 잠시만, 이거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CPU 바운드 작업은 그런 작업이고, IO 바운드 작업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스레드가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결과를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처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IO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CPU 바운드 작업에서는 CPU 바운드에 맞는 스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디스패처스 디폴트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O 작업도 기다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맞는 스레드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스패처스 이제 IO라는 그 디스패처를 통해서 또 작업을 새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성은 말 그대로 스레드 두 개가 실제로 동시에 처리하는 걸 말해요. 이제 동시성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동시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실행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저 작업, 이 작업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처리하는 걸 이제 동시
논리적인 동시 처리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동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현용님의 질문인데,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오버웰밍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코르틴도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버웰밍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잠시만요. 오버웰밍을 좀 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좀 알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그럼 GPT한테 물어봅시다. 뭐 그런 와스에서 비동기로 처리해서 스루펫을 늘렸을 때 DB로 호출하는 로직에서 트래픽을 다 받지 못하는 현상.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 서버가 있다고 치면은 이 CPU가 가용 범위를 벗어날 만큼 이벤트 루프가 계속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버리면은 게이트웨이 서버가 너무 CPU가 올라가는 바람에 죽을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질문이 당근마켓에서 면접 질문으로 나온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코르틴에서는 똑같이 그냥 그런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DB에다가 요청을 조금씩 보내는 거죠. 뭐 스레드에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코르틴 생성에 제한을 둬가지고 너무 요청이 한 번에 많이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당연히 코르틴도 필요합니다. 네, 다음 발표 주제요. 다음 발표 주제 혹시 어떤 거 원하시나요? 저는 스벨트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클님께서 이제 질문한 거 먼저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CPU 바운드 작업에 적합한 애, IO 바운드 작업에 적합한 애로 나뉜다고 했는데, 두 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레드를 쓰는 건가요? 어떻게 구현됐길래 CPU 작업에 유리하고 IO? 사실 스레드 풀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내부를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두 스레드 풀은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디스패처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IO 스레드와 이제 CPU 바운드 스레드를 따로 분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스레드 풀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스레드 풀 안에서 똑같은 스레드로 단지 역할만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계속해서 CPU 바운드 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제가 내피셜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공식 문서를 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O 작업을 개발자가 일일이 지정할 수 있을까요? IO 작업을 개발자가 일일이 지정한다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뭐 퀄리티 개수를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저라면은 좀 극단적으로 한다 그러면 딜레이 같은 걸 이제 스레드 슬립 같은 거는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고요. 이제 코르틴은 딜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잠깐 코르틴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코르틴이 동작하게끔 유도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IO에 조금 딜레이를 주고 처리를 한다던가, 그게 만약에 정말 바로 사용자한테 나가야 되는 데이터여가지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일단에서부터 그냥 Q로 트래픽을 천천히 받아가지고 Q로 천천히 받아서 천천히 데이터베이스에 쏘는 식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 블로그를 홍보를 하자면요,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카프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하가 들어왔을 때 부하를 줄이는 방식의 그런 건 아닙니다. 카프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하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부하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글을 작성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에서 좀 보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단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요청을 IO 작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트래픽이 오게끔 유도할 것 같아요. Q 처리를 하면 비동기를 쓰는 이유는 좀 상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소장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MVC 모델로 동시에 1만 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그 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교를 했던 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비동기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추얼 스레드로 해서 높은 동시성으로 처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MVC 모델로 해가지고 스레드 200개로 처리하는 거였는데, 메모리는 MVC 모델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1만 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
스레드 200메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30메가? 250메가를 계속 쭉 웃돌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 리액티브 모델은 8메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 만개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비용 측면이나 속도 측면에서나 비동기에 문제가 상쇄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코르틴 쓰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기적인 처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동기적인 처리를 할 거면 코르틴을 안 쓰는 게 나은데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Q 처리를 했을 때 이제 비동기를 쓰는 이유가 좀 상쇄된다. 오히려 비동기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서버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Q고요. 코르틴을 쓰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기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코르틴을 동기 환경에서 쓰게 되면요, 코르틴의 장점을 되게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크롤러를 통해서 뭔가 코르틴으로 성능을 개선을 했을 때 그때도 네트워크 IO를 완전 비동기로 처리를 했었어요.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은 일단은 QA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특별 보너스 타임 자바스크립트의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어서 사실 번외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UI를 렌더링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에 다른 컴포넌트가 UI가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좀 상상을 해보셨나요? 프론트엔드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프론트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UI 다른 컴포넌트들이 텍스트만 동동 떠다니진 않는데 이제 UI 렌더링이 무한 로딩 걸리겠죠. 마이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무한 로딩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로딩 창만 뜨고 다른 컴포넌트가 그려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대형자인 거죠. 사실 그 프로그램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할 거고요.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를 그래서 싱크로너스하게 코딩을 해버리면요, 대용량 작업을 할 때까지 스레드가 차단돼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어요. 메인 스레드로만 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엄청 성능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반드시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게 비동기, 그러니까 언싱크로너스하고 넘블럭킹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키워드가 어싱크 어웨이트인데 이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싱크 펑션이 호출이 되고 스레드는 패치 작업을 할 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패치 작업을 할 동안 다른 UI를 그립니다. 이때 이제 이벤트 루프,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 아까 코르틴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코틀린 코르틴은 그 스레드에 이제 각 JVM 힘 메모리에 코르틴이 저장되어 있고 그 코르틴 객체에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다 이미 기억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얘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벤트 루프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벤트 루프가 이제 그 하던 작업을 마치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빌 때까지 큐에 있는 모든 작업들을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이벤트 루프가 나머지 작업들을 처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UI가 동시에 그려지고 동시에 데이터도 받아오는 아주 효율적인 UI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윈32,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부터 쓰이던 기술인데 지금까지도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태스크 큐까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마이크로 태스크 큐는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구글 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르틴의 디스패처에서 스레드 풀을 안 쓰고 이벤트 루프를 쓸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 루프는 앞단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게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 백그라운드 스레드 풀에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패처에서 스레드 풀을 안 쓰고 이벤트 루프를 쓸 수 없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엔드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디스패처스 메인을 사용을 하면요, 아마 안드로이드도 그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안드로이드도 메인 이벤트 루프가 코르틴에 있는 것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혼자 다 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되길 원하신다면은 디스패처스 메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사용한다 라고 원하시면은 전 차라리 노드.js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은 코르틴과 코틀린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은 질문 더 없으면은 여기서 마칠까요?